우리가 이제 선택의 고민들 이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저는 개략적으로 한 적어도 최소한 50년은 간다 이렇게 봅니다. 50년. 네.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나 중국 하나에 올인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사실 요즘만큼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네.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 관심이 이제 뭐 여러 종류의 좋은 것도 있고 네. 나쁜 것도 있고 네. 이 또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있었는지는 꽤 됐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이렇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네. 우리 부모님들은 같은 네. 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네,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했는데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 네. 라는 결국 느낌이 싸우면은 네. 엄마 택하든 아빠 택하든 하나 택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친한 친구가 나하고 다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둘이 싸우니까 나는 한 사람을 택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누구 거죠. 선택할 건데? 네. 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면 제일 좋은데 네. 그동안은 사이좋게 잘 지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삼자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스러워져 버린 거죠.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 선택의 고민들 이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올해. 네, 앞으로도 저는 개략적으로 한 적어도 최소한 50년은 간다 이렇게 봅니다. 50년이요? 네,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갈 한국을 살아갈 미래 세대 역시 네. 미중 갈등 세대다, 미중 대립 세대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청년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은 미국 공부, 중국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쉽게 한편으로 추가 기울여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접어라. 네. 이거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계 정세, 그다음에 한국이 처한 여건의 상수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사고하고 그 속에서 생존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패권 전쟁 때문에 계속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게 제일 본질인 거겠죠? 본질은 패권 전쟁인데 뭘 가지고 이제 싸우느냐. 예를 들어서 네. 결국 1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1등을 해야 되고 도대체 근데 형제들끼리 또는 친한 친구들끼리는 같이 1등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왜 싸우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유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신냉전이라고 쓰는 용어인데 저는 이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우리 정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기조는 결국은 신냉전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망했잖아요, 예전에.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으로서 소련은 망했는데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다른 주자를 중국으로 상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중국하고 자본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징인 미국 사이의 대립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아니고 중국이니까 과거 같은 냉전이 아니라 새로운 냉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는 시각은 이제 냉전이 다시 부활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옛날 소련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이고 북한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근데 미국은 이 프레임을 작동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이 프레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냉전 체제를 부활시키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냉전과 같은 구도 속에 한국이 딸려 들어가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죠.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가들과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구호죠. 전략이죠. 프레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프레임이 필요하니까.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립의 이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의 현실 그다음에 세계 정세를 잘못 본다고 판단한 것은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김 작가님이 말씀하셨죠. 패권 대립이다. 그러면 패권이라는 거는 뭘 두고 싸울 것인가? 뭘 내가 먹기 위해서 패권 대립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1등을 해야 되죠.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1등을 해왔단 말이에요. 뭐에서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그렇죠. 더군다나 2차 대전 이후에는 확고하게 세계의 큰형님 노릇을 했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세계 정세를 마음대로 재편했고 그다음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누리면서 번성했죠. 그런데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이제는 미국을 위협할 만한,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장, 패권, 이익을 두고서 경쟁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패권 경쟁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지금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자본시장을 놓고 대립하는, 세계 자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이걸 위협하고 대립하는 국가들 사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과거 미국을 위협했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예, 한번 미국 따라잡겠다, 또는 초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85년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일본을 눌러버렸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계속 지금과 같은 말하자면 축소 당한 상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미국의 패권 또는 미국의 최상치를 위협하는 국가는 결국은 주저앉히는 거죠. 왜요? 미국은 당연하죠.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일본 동맹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나라든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는 주저앉힙니다. 그렇죠? 한국이 만약에 커가지고 미국을 위협한다? 패권주의 위협한다? 그러면 한국 당연히 주저앉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국익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일본도 그렇게 주저앉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이제 지금 중국이 일본처럼 이렇게 미국의 말하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눠 먹자 그러고, 아니 나눠 먹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뺏길 거, 파이를 다 뺏길 것 같은데, 그럼 미리 막아야죠. 미리 발 걸어야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패권 대립이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중국이 커오는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거죠. 뭐냐 하면은 5G라든가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4차 산업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지금 중국이 부상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구독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패권이 바뀌는 거는 말하자면 신산업, 신기술이 나오면 바뀝니다. 그렇죠. 그걸 빨리 장악하면 그 장악한 국가가 패권을 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항해 시대에 큰 배각을 했다든가,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패권을 쥐었다든가. 그러니까 신기술을 장악하면 패권을 쥐입니다. 지금 신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신기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AI라든가 5G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전기차. 그죠? 점유율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면 미래 신기술을 점령하는 국가가, 선점하는 국가가 미래 패권 국가가 되는데, 물론 미국도 지금 막강해요. AI라든가 이런 거 그래 막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G 특허 수를 보다든가,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방면에 기초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수준을 본다든가, 이런 거를 보니까 위협감을 느낄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만 미래 문명의 표준, 대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미래 표준 또는 미래 첨단 기술을 둘러싼 대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를 막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시각이고, 네 번째 시각은 이제 이게 문명 대립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의 세계 패권은 다 대서양 연안에서 기독교 문명권 안에서 패권이 이루어졌죠. 대개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 뭐 네덜란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태평양 연안의 국가, 그 다음에 기독교 문명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은 너무 이질적인 문명입니다. 이런 국가가 솟아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 내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가치관과 정치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치 모델은 중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미국 같은 민주주의는 결코 안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민주주의로 수렴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당연히 강력하게 쥐고 있죠. 또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미중 대립이라는 게 문명의 대립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미중 대립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한두 가지 대립 속에서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중 대립을 보면 첫째는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권 간의 대립이라고 보는 시각, 신냉전이라는 고 보는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하나는 이제 자본 사이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본 사이의 대립에서 세계 1등을 되고 싶어 하는,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대립, 세계 패권 대립이다. 이거를 이제 포함하면 이제 4가지 대립이 되는 것이고, 자본 사이의 대결에서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 이게 이제 자본을 바탕으로 한 패권 국가 대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문명 대립이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미래 기술 표준 대립이다. 이렇게 미중 사이의 대립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보면 뭐 이념, 자본, 기술, 문명 그렇죠. 부분에서 다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 대립을 단순하게 어떤 신냉전 대립이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표피적으로 보고 한 가지 측면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중국이 단순한 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멘트를 한번 해주셔서 사람들이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우리가 시진핑 연설만 보면 분명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실현. 그 목표를 걸고 있으니까 사회주의 정당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나 이런 측면을 보면 물론 국가의 간섭이 있긴 하지만 국가 자본주의하고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물론 사회주의적인 통제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처럼 배분하지 않잖아요. 직업도 지금 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고 물론 국가의 개입이 세다는 것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 모델 중에서도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유럽 사회주의보다도 유럽의 중도 있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보다도 국가의 통제력이 더 약해요. 세금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재산세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아빠인데 3조인데 자식한테 3조 물려주면 거기 상속세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월급 중에서 떼가는 이거 과세 표준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우리는 거의 센 경우 특히 유럽의 북부에 있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경우는 거의 50% 이상을 떼가버리잖아요. 고소득 구간에서. 중국 세제가 훨씬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만 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볼 때 자꾸 시진핑 체제만 보고 공산당만 보니까 이걸 사회주의로 인식하지만 중국은 이원적인 체제가 늘 전통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건 이제 표면의 논리고 정치의 논리고 경제나 일상생활의 논리는 자본주의적 논리가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들 생각하는 어떤 의식 이런 거는 거의 자본주의적이에요. 회사 시스템? 우리보다 더 무서운 자본주의 논리로 성과급, 업적급, 그 다음에 거의 미국 기업하고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면이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회사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죠. 우리가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죠? 굉장히 평균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성과급도 제대로 됩니까? 팀별로 주죠. 개인별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 많다고 그래서 월급 더 많이 주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허봉제가 있잖아요. 농담식으로 회식을 한다면 누가 짜장면 시키면 그거 나같이 다 따르고 허봉제 있잖아요. 중국인들은 훨씬 더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한국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 그게 자꾸 사회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중국을 보니까 중국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라 생각을 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체제 중에서도 그야말로 시장 방위명이 있고 국가의 개입이 최소되는 자본주의 시스템도 있고 국가가 강력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당과 국가의 권력이 굉장히 많이 깊숙하는 형태의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은 아주 큰 자본가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사회주의는 사실은 간판은 걸어놨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작동하는 거는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다시 미중 갈등이 좀 가서 어쨌든 전통적인 경제 강국은 미국이고 새롭게 이제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니까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과 중국 G2 지금 좀 뭐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비교해 준다면 어떻게 좀 될까요? 어느 나라가 더 이길 것인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예. 그런데 이런 관심 뭐 당분간은 좀 이렇게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김 작가님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얘가 이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쪽이 좀 저는 뭐 미국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미국 쪽이 좀 더 힘을 실어주겠죠. 그렇죠. 미리 줄 서야죠. 그죠? 나중에 잘 됐을 때 그래야 떡 하나 더 받아먹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몰라요. 분명히 미국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네, 요즘 그렇죠? 여론은 뭔가 그렇죠. 중국이 많이 무너지고 많이 무너지고 근데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수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미국도 계속 지금처럼 갈 수 있을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배팅을 하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배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크게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런데 위험 부담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리더들 중에 이미 그렇게 배팅을 시작했어요. 네. 그죠?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위험성도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네. 이게 사실은 전환기 동안에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기도 해요. 미리 줄 서고 미리 배팅하자. 그렇죠. 그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네. 봐요. 거기에 따른 위험도 감수해야죠. 그렇죠.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지금?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나 중국 하나에 올인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지금 놓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 미국이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인하기보다 위험 분산을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이게.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미리 빨리 줄 서자. 이게 초조한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도 미리 줄 서잖아요. 그죠? 이거 아직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줄 안 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왜 양다리 고치면 안 되는데요? 기회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의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 너 배신했잖아. 너 저기도 했지. 네. 한국 사람들은 대의명분과 의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리고 지난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 미국과 중국 둘 중에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역사적으로는 미국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선택한다면 저도 미국 택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잘못했다 망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부상할 때, 싸울 때 어디 택했습니까? 명나라 택했죠. 명나라 택했군요. 명나라가 그때 문명의 핵심이었고 훨씬 센 나라였거든요. 근데 청나라는 오랑캐, 야만이 있어요. 지금 연인회라는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문명도 없고 야만적이었어요. 네. 유목민족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쟤네들 부상한다고 해봐야 없어.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제조지은 명나라 때 임진왜란을 명나라가 와서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리가 있지.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임진왜란을 당해서 무너져가는 조선을 구해준 나라가 명나라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네. 그래서 명나라에 올인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청나라가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때 판단은 뭐냐면 사실 알았어요. 이 명나라가 쇠퇴해가고 있고 명나라가 과거와 같은 명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에 올인했어요. 왜요? 의리, 대의명분, 그리고 경로우전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나라하고 관계 속에서 이익을 챙기는 기득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나라에 올인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이렇게 바뀔 때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거를 어떤 대의명분이나 의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 동안 보고서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있으면 어느 한쪽만 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우리는 1대1 외교는 잘합니다. 네. 강대국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이게 강대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 표준이 될 때 그 나라하고 관계는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왔고 빠르게 성장을 해온 겁니다. 명나라하고 관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었어요. 그 다음에 45년 이후에 미국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못해서 나라가 망해요. 일극 질서가 다극 질서로 바뀔 때 우리는 대응을 잘못해서 늘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들의 멘탈리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중 대립 시대에 잘 살아가고 한국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생각을 바꿔야 대응 전략이 나온다. 이 한국인의 멘탈리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렇지만 지금부터 미리 올인해야 그래도 떡고물이라도 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광수가 왜 친일을 했겠어요? 물론 이광수 개인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37년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친일로 가버립니다. 네. 왜요? 이제 일본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보니까 추가 기울어 갔어요. 일본이 미국도 이길 것 같고 중국은 지금 막 파죽지세로 중국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줄 서야죠. 이광수의 논리가 그거예요. 빨리 줄 서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도 내선 이렇게 일본 내지인 그다음에 조선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도 대우받는다. 그래서 당신들 학병으로 일본 군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광수 선전하지 않습니까? 이광수가 개인적인 욕심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세계 정세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그것이 맞아 들어갔을 때는 많이 가져올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미중 대립이라는 게 한 50년 갈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가치나 명분, 이념 가지고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50년 동안 이 미중 갈등이 계속 될 수 있다면 어쨌든 이전에 사실 세계화가 이제 세계의 공장을 중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을 지투로 이제 성장하게 만든 부분이 있잖아요. 탈세계화는 이제 중국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작가님 보시기에는 탈세계화 시대인데 그 이전이 이제 세계화 시대. 우리가 세계화 시대 또 글로벌 계속 외쳤잖아요. 글로벌 시대.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가장 수혜를 본 세계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중국. 그리고요. 한국입니다. 아, 한국인가요? 그렇죠. 글로벌 세계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서 네. 통상국가 한국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떨어졌죠. 작년부터 이제 순위가 GDP 순위가 떨어져서 13등으로 왔고 G7과 격차가 지금 계속 작년부터 지금 커지고 있죠.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큰 혜택을 봤어요. 왜요? 한국은 통상국가잖아요. 수출해야 먹고 살잖아요. 수출해야 되려면 무역 장벽이 없고 낮아질수록 좋잖아요. 이게 세계화 시대에 WTO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굉장히 큰 혜택을 입었죠. 그래서 길거리에 꼬마 아이들도 글로벌. 대학에도 다 글로벌 인재 키우자. 그렇죠. 왜요? 한국은 통상국가니까.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이 아니라 서로 이거 주고 너는 부품 주고 나는 완제품 가져오고 나는 이거 줄게 너는 그거 우리한테 줘. 이럴수록 한국은 좋은 겁니다. 뭐만 하면 앞에 슬로건 앞에는 글로벌. 한국은 섬이에요 지금. 그죠? 섬국가예요. 섬국가로 반만 년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는 절대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물건을 팔아야죠. 글로벌 체제가 도입되면서 최대 수혜를 받던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2001년에 이제 WTO를 가입하죠. 클린턴 체제 속에서. 그러면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죠. 미국이 사실은 그때 중국에게 혜택을 준 거죠. 중국이 세계 체제에 들어오면 중국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라 바뀔 것이고 정치는 민주화 될 것이고 시장 친화적인 국가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수용을 하죠. 그런데 이 혜택 속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려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그렇죠.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이 성장을 하는데 국력이 커지는데 민주화는 되지는 않고 미국화되지는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판단 착오였다. 백악관에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내죠. 트럼프 행정부 때도 내고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때도 내는데 기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세계 체제에 들어오면 중국이 변할 줄 알았다. 그런데 중국의 변화가 멈춰 있거나 아니면 뒤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산당을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판단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세계 무역이 이렇게 글로벌화되면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혜택을 받지만 중국도 굉장히 큰 혜택을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탈세계화가 도래하고 있죠. 이건 중국도 위기고 한국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기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거 굉장히 한국이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한국이 그런데 이런 위기감이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한 번도 뒤로 간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후퇴해본 경험이 없어요. IMF 때 잠깐 그랬다가 또 다시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경험 속에서 인식 속에서는 나라가 후퇴한다고? 국력이 쇠퇴한다고? 이런 기억이 없는 겁니다. 없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나라 잃었던 경험도 있고요. 임난 때도 그랬고 숱하게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던 때도 많아요. 예. 그리고 세계사를 보더라도 잘 나가던 국가들 지금 뒤로 이렇게 주저앉은 국가는 많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환기적 위기 속에 놓여 있다. 그런 생각들을 리더들이 해요. 대한민국 리더들이. 그런데 정치인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표만 생각하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한동안 잘 놓았다는 50년 동안 잘 놓았으니까 네. 관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잘 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세계적 여건이 받쳐져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세계적인 조건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 달라지는 게 한국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정치 리더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이 정도로 견제한다는 거는 네. 어쨌든 그만큼 이리저리를 넘볼 수 있는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둘이가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네. 그 내가 1등하고 뭐 다른 친구가 또 뭐 몇 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하고 친한 친구가 그래 치고 올라오면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죠. 우리 둘이 친하니까. 야, 김 작가님이 우리 둘이 다 먹자. 그래 1등 하는데 내가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는 거야. 그냥 2, 3등 해도 괜찮아요. 네, 네. 친하니까. 그리고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데 나하고 맨날 다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옷 입고 다는 것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싫죠. 그러면 김 작가님 좋겠어요? 싫죠. 그리고는 얘는 분명히 1등 되면은 나를 짓누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겠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불편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일본처럼 친한, 독일처럼 친한 나라가 부상에도 밟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중국이 이제 세계 1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한지는 중국 자체적으로는 미국을 역전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는 뭔이 있을 거잖아요. 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이 지금 미국을 대체해서 1등 된다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중국은 당분간은 절대 미국을 대체하지 못한다. 그리고 글로벌 1위 국가, 패권 국가가 되지 못하는 걸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약점이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덩치는 커지고 소득도 늘어가고 AI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첨단 전기차라든가 첨단 기술에서 뭐 인공위성을 달로 쏜다든가 이런 건 앞서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약하다. 그리고 군사력이 약하잖아요.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약하고. 어느 정도는 약한가요? 미국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만 보세요. 중국이 세 척이에요. 그것도 그 중에는 러시아에서 온 중고도 있고 물론 지금은 건조하고 있지만 군사력에서 절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제력은 따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없어요. 예, 미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약하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력 있는 국가가 되기에는 중국이 아직까지 상당히 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인들도 중국이 바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은 중국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옆에 굉장히 큰 나라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중국하고 전쟁도 했고 6.25 때도 중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적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전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옆에 있는 국가가 강국으로 성장하고 일본도 만약에 강국이 되고 파워국가가 되면 우리가 겁나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과잉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만 중국인들도 사실 지금 당장 미국을 대체하거나 우리가 이 정도 강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걸 되게 자세히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을 이제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로 얘기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진짜 단순하게 인구, 그다음에 땅,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 밖에는 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뭐가 있긴 한 거예요. 가장 위협이 된다라면 사실은 첨단 기술이죠.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군요. 첨단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따라가려면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지금 1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면 이제 제가 1등을 한번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면 제가 이제 뒤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하지? 예를 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쪼개 쓰고
그 다음에 노트는 어떻게 하고, 어느 학원 다니는지. 네. 이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나도 저 학원 다녀봐야 되겠다.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해야 돼. 노트 필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참고서는 저거고, 선생님 저거고, 뭐 그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똑같이 경로를 학습해서 쫓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그러한 방식으로 미국을 쫓아갔어요. 네. 그래서 거의 따라갔지요. 네. 그죠? 추월할 정도까지 됐죠. 근데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 열린 겁니다. 이건 뭐냐면 보니까 나는 그 학습법을 안 해도 되게 생겼어. 옛날에는 보니까 다 노트 하더라고. 그냥 나는 필기 안 해. 유튜브 영상 보고 갈 거야. 이런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공부 3시간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첨단 학습법이면 1시간이면 돼. 이런 새로운 방법이 생기면 이렇게 가면 따라가지 않고도 가로질러 가면서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길이 생긴 겁니다. 이게 첨단 기술이죠. 과거 같은 제조업 위주가 아니라 5G라든가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가면 오히려 따라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겠다.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우리는 플라스틱 카드 쓰지 않습니까? 중국은 플라스틱 카드 안 써요. 그냥 현금 모바일 결제예요. 핸드폰 하나면 다 끝나요. 모든 것이. 그리고 신분 자기 확인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핸드폰 하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카드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차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차 계속 잘 만들어보자. 엔진 잘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안 만들잖아요. 그냥 전기차로 가버리잖아요. 스킵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 기회가 열린 거죠. 그게 이제 기술이 이제 바뀌는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는 시대에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첨단 산업 여기에 R&D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미래 기술을 하는데 국가의 역량, 미래 기술 인재를 만드는데 국가의 자본을 다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기어이 반도체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고 화웨이는 기어이 막아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또 다른 데서 보니까 교수님께서 중국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미국을 뛰어넘기 힘들 거라고 예측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차원을 좀 넓게 보자면 이제 소프트 파워 차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영화는 지금 한국인들이 별로 안 보잖아요. 옛날에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옛날엔 재밌게 봤는데 안 보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 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매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면 문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전통 문화는 여전히 매력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조금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중국 전통 문화 좋아하고 뭐 공자사상, 맹자사상, 노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백두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중국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매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현대 문화는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서양인들의 눈에 동아시아 문화 그러면 대표 선수는 당연히 한국 문화입니다. 지금 문화적 매력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 문화가 훨씬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K-팝 때문인 건가요? K-팝, K-문화, 그 다음에 K-영화, 뭐 하여튼 컨텐츠들이 훨씬 더 중국보다 세계화되어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이 첨단 산업이라든가 미래기술 측면에서는 앞서갈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 역량 측면에서는 커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분간 중국이 매력 있는 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다가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패권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건 중국도 압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를 더 키워야 된다는 거 알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않죠.